기술임용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용 합격의 길, 길찬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 2026 기술 임용을 보게 될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2026 기술 임용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가 교과적인 내용을 막 다루고 알려드리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던 기술 임용이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그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전체 개괄적인 부분에서 폭넓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공부하기 앞서서 꼭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것을 얻어가시고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6 기술임용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등 기술 임용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기출 경향을 분석하고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단기 합격을 위한 상반기 학습 전략까지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임용 소개에서는 이 중등 기술 임용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제도, 어떤 제도를 가졌고 어떤 범위에서 출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고, 기출 경향은 현재 기술 임용이 어디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 제가 준비한 1년간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1년간 어떻게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게 될지 이 커리큘럼을 이야기하면서 초단기 합격을 위한 상반기 학습 전략도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026 임용 설명회, 기술 임용 설명회를 들어가기 앞서서 저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길찬식입니다. 제 이름은 길찬식이고 2008년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전라남도 교육청에 합격해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왠지 모르게 저의 서울살이에 대한 어떤 로망을 좀 알게 되어서 서울에 대한 좀 사대주의가 좀 막 불타오르면서 이 서울로 재임용을 봐서 2018년에 서울시 교육청에 합격해 서울 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 기술 교사로 이렇게 좀 지내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술교육 유튜브인 기가기가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기술스님들한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술스님들한테 도움을 드리다 보니 많은 기회가 생겨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 2024년 말에 위원 면직을 하고 2025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기술 임용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가 저의 기술 임용 강의의 첫 커리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해 처음 런칭한 제대로 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른 수험생분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1년 열심히 공부한다면 충분히 차별화된 1차 고득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 2차입니다. 2차까지 제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마 2차 강의가 올라갔을 텐데 2차 강의를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아직은 먼 일이지만 2차 강의를 보고 길찬식 선생님 꽤 잘하시는구나, 다르구나, 2차 확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2차 강의까지 여러분들과 맨투맨으로 확실하게 책임져서 환골탈퇴시켜서 최종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중등기술 2026 기술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기술 임용이 어떤 시험인지 소개할 텐데, 올해 처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정은 보통 5, 6월 중에 사전 TO가 발표됩니다. 이 사전 TO는 교사가 퇴직하는, 교사가 필요한 교사의 수와 다음 해에 들어올 학생의 수를 계산해서 필요한 교사의 수를 이렇게 공지를 해줍니다. 이 정도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사전 TO가 나고, 자, 10월에는 실제 TO가 발표가 되는데 이 실제 TO는 사전 TO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교원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면직을 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교사가 이렇게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TU는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원서 접수까지 하고 11월 말에 여러분들은 임용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임용 1차 시험은 보통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수능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이 임용 1차 시험 날입니다. 이 임용 1차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12월 말에 1차 합격이 발표가 되는데 12월 말에 1차 합격을 발표를 받고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면 너무 늦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1차가 끝나면 무조건 2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이번에 시험을 망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2차를 준비하는 게 내년에 큰 도움이 될 테니 1차를 떨어지더라도 바로 2차에 돌입하는 게 좋습니다. 2차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려면 딱 이 기간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1월 셋째 주에 수업 실험과 면접으로 우리 2차를 보게 되고 2차는 각 시도별로 이렇게 별개로 개별로 채점을 해서 2월에 설날 즈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1차 시험의 과목, 1차 시험의 문항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학은 2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전공 A와 B로 나눠서 40점씩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 A는 단답형 4문항 8점과 서술형 8문항 32점입니다. 전공 B는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공 A와 전공 B를 구분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나눠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될 게 90분 이렇게 180분을 우리 전공 시험을 보게 되는데 총 23문항입니다. 기술 과목 특성상 시간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1년을 공부했는데 겨우 이 23문항으로 내 성적이 나오고 합격이 결정되니까 너무 이게 문제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문항수인데,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 23문항을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 조금이라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폭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폭넓게. 이 넓은 부분, 이 출제 당위성이 있는 부분을 모조리 촘촘하게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아야 합니다. 자,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2점 후반대고, 자, 전체 지역을 이렇게 써오면은 사실 이 한 화면에 들어가기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2024년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합격선이 대체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24년은 좀 난이도가 쉬웠어요. 난이도가 쉬워서 이렇게 합격선이 엄청나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24년에 서울을 합격하기 위해선 2차 합격선이 이 169점을 받아야 되는데 169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가 2차를 잘 못해서 2차가 90점이 나온다. 2차 90점이 나오고 1차 교육학은 한 15점에서 16점이 나온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전공을 몇 점 맞아야 되느냐. 1차 전공을 80점 만점에서 63점에서 64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니까 기술 과목은 쉽잖아. 절대 이럴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과목, 그럴 점수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반해 작년에는 조금 161점으로 떨어졌고,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쟁률은 비슷하지만 커트라인이 확 떨어졌습니다. 162점에 비해서 148점으로.
뭐 인천도 이렇게 인천도 커트라인이 확 떨어졌는데 인천은 대신 경쟁률이 2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 경쟁률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지 않을까? 우리 기술 과목은 전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커트가 올라가지도 않고 경쟁률이 적다고 커트라인이 확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뭐 실력자가 좀 이쪽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가고 뭐 그런 특징이 있는 좀 그런 좀 소수의 과목입니다. 뭐 그래도 좀 뭐 알 수 있는 지표는 주요 이런 대학들이 있는 대전, 세종, 충남 그리고 뭐 서울, 경기는 대체로 좀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뭐 경쟁률이 심하게 많아지면 좀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뭐 이 정도 지표만 알 수 있지. 이 지표를 통해서 뭐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뭐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용이 다가와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심적으로 막 혼란스럽게 돼요. 막, 남들이 여길 쓰면 어떡하지? 커트라인에 대해서 어떤 작전을 짤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좀 바둑에서 유명한 말인데 드라마 미생에서도 나온 이런 대사입니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자, 이렇게 들쑥날쑥한 커트라인이고 막 혼란스러운데 이때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느 지역을 쓰되 이 점수에 맞게 조금만 높게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지역을 높은 점수로 1차보다 커트라인보다 훨씬 고득점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해야겠다 해서 꿋꿋이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 이렇게 잡아봐야겠다. 이러면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100% 합격을 목표로 자, 이렇게 나의 순위를 유지해서 어느 지역을 내가 원하는 지역을 높은 점수로 그냥 합격하겠다.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 다음 중등기술 임용 1차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범위에서 어떤 과목들이 나오느냐. 자, 우리 카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육보고시 제 2020 240호에 기술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 과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기술기용론과 이런 과목들. 자, 이건 다 누구나 아시죠? 재건수 통생. 기술은 이렇게 5가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데 사실 이 5가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10개의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재건수 통생, 제도, 역학, 전기, 시언어, 교과교육학인, 기술교육론까지. 이 큰 10개의 분야, 이 10개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개의 덩어리들을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느 범위까지? 자, 그건 이 2016년에 수정 보완된 기술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이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기에 앞서서 시험 보기에 앞서서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임용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는 이런 평가 내용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출제자 기준의 평가 이런 출제자 기준의 범위이고 과연 우리는 수험생 기준으로는 어떤 걸 공부해야 할까요? 수험생들은 어떤 걸 공부해야 하냐면 제가 4가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학부생 수준의 전공 지식을 전공 서적과 공업계 교과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본을 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어떤 지식들로 이루어졌구나, 어떤 흐름이구나, 이 정도를 학부생 수준의 전공 지식을 이 전공 서적과 공업계 교과서를 향해 통해서 기본적으로 쌓고 그 다음 2002 교육과정의 기술 지식,
현재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02 교육과정. 자, 이 교육과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교사들은 가르치고 있고 실제 출제 당위성이 높은 이 교육과정의 기술 지식을 교과서와 지도서로 공부해서 이 지식을 중심에 놔야 합니다. 이 지식을 출제 당위성이 높은 지식을 중심에 놓고 전공 지식으로 다시 이렇게 지식의 깊이를 쌓으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이 외에도 뭐 국가기술시험이나 타기출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이 국가기술시험, 기사시험이나 뭐 타기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과 영역이 겹칩니다. 범위가 겹치는데 난이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타기출이나 국가기술시험, 기사시험은 그 과목을 깊게 고차원적으로 파는 그런 학문이라면 우리 기술은 여러 과목을 기술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는 같지만 난이도는 다르니까 참고를 해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 타기출만큼 이 기출을 기준으로 공부해야겠다. 안 됩니다. 범위는 가져오되 난이도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신기술도 출제될 수 있으니 신기술도 공부해야 합니다. 신기술은 사실 지금 말이 신기술이지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거나 이제 막 개발된 기술은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영역이 출제됐냐? 신기술은 예전에 확립된 전공 지식과 비교한 그런 신기술 중에서 올해에 이슈가 된 기술,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에는 백신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올해에 이슈가 된 기술이 출제되든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신기술인데 안정적으로 개발되어서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역시나 중심에 둬야 될 건 현재 이 2022 교육과정의 기술 지식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지식을 구조화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식을 4가지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분류하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전공 지식도 막연하고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2002 교육과정도 세세하고 뭐 국가기술시험까지 본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막연한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1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을 해야 할까요? 자, 그러려면 기술임용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기술임용시험의 본질은 만점을 위한 시험이 되면 안 됩니다. 고득점을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엄청난 범위 속에서 지엽적으로 나오는 시험인데 이걸 만점을 받는 사람도 없거니와 만점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히 버릴 걸 버리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흔하게 이 기술 임용을 사막에서 바늘찾기로 비유하는데요. 사막에서 내가 이 모든 바늘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찾아버리겠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술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넓은 범위에서 어느 한 곳에 매몰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술 임용에서 중요한 건 이 범위와 깊이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와 깊이를 설정할 때 어떤 걸 지표로 사용해서 이 범위와 깊이를 설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출입니다. 기출을 사용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출을 중심으로 이 범위와 깊이를 기출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이건 너무 지엽적인데 이건 출제 당위성이 없는데 자, 이런 문제도 만약에 기출에 출제가 되었다면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기준이 됩니다. 자, 기출은 반복되니까요. 자, 예를 들어 토카막이라는 개념이 아주 예전에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바로 2025 이 임용시험에서 토카막과 관련된 개념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 우리는 철저히 기출을 믿고 기출을 분석해서 그 기출에서 의미를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범위와 깊이를 이렇게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출을 분석해 볼 텐데
지금은 이 기출을 좀 전체적인 면에서 분석할 거고 세부적인 면에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꼭 그 기출 2025 기출 해설 강의를 통해 기출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꼭. 자, 지금은 기출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출 임용시험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를 분류해 봤는데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했고 난이도에 따라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총 6가지. 기본 기입형, 심화 기입형, 기본 서술형, 심화 서술형, 기본 계산형, 심화 계산형 6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번 2025 기술 임용 시험에서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시를 살펴보면 자, 기본 기입형. 자, 이 문제는 지금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제는 예시로 가져왔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은 바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기억은 FDM, 주파수 분할 다중하고 이 그림, 니은은 TDM이구나, 시분할 다중하구나. 자, 기술 임용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기술 임용에 대해 좀 이런 학부생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바로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자, 간단하게 이렇게 명칭을 서술하라고 한 문제가 기본 기입형입니다. 기본 기입형. 자, 이번 임용에서 핵융합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인데 자, 이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해서 핵융합을 하게 되면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부족해진 질량만큼 그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런 이 핵융합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을 물어보지 않고 이 어떤 지엽적인 한 명칭을 물어봤습니다. 이래서 뭐가 나오냐? 바로 헬륨입니다. 자, 이렇게 명칭을 물어봤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는 심화 기입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 서술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냥 서술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용시험에 압출과 인발이 나왔는데요. 압출과 인발. 이 압출과 인발 역시 학부생 수준의 지식을 가졌다면 정말 간단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압출을 인발과 비교하여 서술하여라. 내가 이걸 서술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런 기본 서술형입니다. 자, 다음은 심화 서술형입니다. 심화 서술형. 심화 서술형은 이번 임용에서 쇼크업쇼버랑 댐퍼랑 이 코일 스프링의 관계까지 물어보는, 코일 스프링의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역할을 가지고 이 쇼크업쇼버를 설명하여라. 쇼크업쇼버도 알아야 되고 코일 스프링도 알아야 되고 쇼크업쇼버와 코일 스프링의 관계까지 알아야 하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화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를 심화 서술형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산형은 정말 이 계산이 쉽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공식에 대입만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기본 계산형입니다. 이런 공차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심화 계산형은 내가 어떤 공식이나 수식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번 202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분항을 알고 있어도, 태분항의 정리가 뭔지 정의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가 없다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심화 계산형, 이런 문제를 심화 계산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각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해봤고 이 문제 유형별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입형의 경우, 기본 기입형의 경우 결국에는 이 명칭을 물어보기 때문에 키워드를 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화 기입형은 지엽적인 부분에 키워드를 쓸 수 있는가, 역시나 키워드를 요구하지만 지엽적인 부분에. 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론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도 그걸 바탕으로 나의 언어로 이걸 서술할 수 있는가. 심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 서술을 하되 어떤 명칭과 명칭의 관계 아니면 이 명칭을 좀 고차원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이런 논리적 근거와 함께 서술할 수 있는가. 기본 계산형 같은 경우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가.
심화 계산형 같은 경우는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없다면 풀 수 없기 때문에 공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을 다시 살펴보면 사실 이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들의 목적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화형. 만약에 심화 기입형이 너무 이 기출에도 나온 적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다거나 아니면 심화 계산형이 나왔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식을 쓰라고 나왔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 우리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한 분야를 맞추기 위해서 이 내가 모르는 분야를 통으로 다 공부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기출을 통해서 가지치기 하면서 기출을 근거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서 문제들을 이렇게 공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요구하는 능력까지 알아봤고 문제의 분류에 따른 공부 방법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입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입형 문제는 이 명칭을 물어보기 때문에 키워드의 정확한 암기와 인출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통으로 암기했다가 인출했다가 결국에는 이 암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가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키워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의 정의와 역할을 구조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계산형 같은 경우는 공식의 암기와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만 알고 있다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없고 이 공식을 문제에 적용해서 실제로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문제의 유형을 분류했는데요. 이번 2025년 전공 A와 전공 B를 이렇게 과목과 문제 유형별로 쭉 분류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좀 유의미한 이런 지표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은 사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고, 자, 문제 과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목을 이렇게 얼핏 봐도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골고루.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나한테는 좀 재미있고 진도가 술술 나가는 나한테 특화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나한테 특화된 과목.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한테 특화된 과목을 더 재밌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기술 임용은 이렇게 각각의 퍼센테이지는 다를지라도 분명하게 모든 영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당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임용은 내가 잘하는, 내가 재밌어하는 과목만 깊게 고차원적으로 파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고르게 공부하는 게 훨씬 올바른 학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의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과목을 10, 100, 1000만큼 알아도 이 과목의 할당량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은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자, 두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점에서 07 개정 교육과정, 09 개정 교육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분야가 돼버립니다.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나중에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만큼 지금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요하다. 왜냐? 출제가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전기 회로나 C 언어나 이런 분야는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것보다 무조건 출제가 될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등장할 때보다 갈수록 더 문제가 지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기할 것도 많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세세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본 강의 시간에 이 교육 과정들을 착즙하듯이 열심히 그 어떤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구조화 시켜 드릴 테니 자세하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꼭 자세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과목은 이렇게 고르게 출제되니까 모든 과목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해라. 그리고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2025 최근에 이 기술 문제를 분석해서 최근에 기술 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도 같이 느껴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문제풀이 강의로 넘겼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 꼭 이 문제풀이는 사실 그렇게 올해 문제는 내년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향은 가져가고 문제의 내용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배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향은 꼭 알아야 하니까 문제풀이 강의 꼭 뒷부분, 이 분석 부분은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 임용에 대해서 어떤 시험인지 제도, 경쟁률, 범위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또 이 임용 시험에 대해서 임용 시험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공부 방법을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1년 동안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이 공부 방법을 적용한 커리큘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술의 기본, 이론, 단과 과정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10가지 분야, 제조건설, 수송, 통신, 생명, 제도, 역학, 전기, 시언어, 교과, 교육학 이 10가지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 분야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1월부터 6월까지 기술의 전공 과목과 관련된 본질적인 지식과 함께 최신 이론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지식도 중요한데 최신 이론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술 과목 특성상 본질적인 지식은 사실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 15년 전 자료만 가지고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전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였습니다. 아,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구나. 어떤 이 지문 속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미 지금은 자율주행도 출제되었고 수소자동차도 출제되었고 다양하게 출제되는 판국에 이렇게 10년 전, 15년 전 자료만 가지고 공부해선 안 되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지식과 함께 최신 이론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1월부터 6월까지 기본 이론을 정리할 때는 길찬식 전공기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기술 임용과 관련된 이런 전공 지식들을 최대한 정제화해서 구조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길찬식 전공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제가 나름대로 구조해 놓은 이런 전공 지식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구조화해서 통으로 암기하고 통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편하게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내용을 구조화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잘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전공 기술을 공부하게 되는데 2달씩 나눠서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2월은 수송 제조 역학 제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 수송과 제조가 나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조 다음에는 재료역학을 바로 공부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각 과목을 공부할 때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을 한마디씩 써놨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모든 과목을 한마디씩 첨언하는 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앞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부터 4월까지는 건설통신 전기 C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통신과 전기는 또 나름 이렇게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고 난이도는 좀 어렵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C언어는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기술에서 C언어는 난이도가 정해져 있고 범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데서만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할애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C언어는 무조건 맞아야 합니다. 자, 5, 6월은 기술교육론 생명까지, 자, 교과, 생명까지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10가지 분야를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 분야를 끝내고 교과서 정리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술 임용은 전공 지식만으로 이렇게 시험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좀 출제 당위성이 있는 이런 그 현장에서의 이런 교과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와 교육과정까지 5, 6월에 좀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교과서 교육과정을 정리했다면 이제 기출풀이를 할 텐데 사실 제가 단언코 이렇게 좀 단언하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 자, 6월까지 저와 함께 이 전공 지식들의 개념을 쌓아 나갔다면 기출은 제가 없이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 혼자서 풀 수 있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 기출풀이는 저도 저와 함께 풀겠지만 제가 없이도 6월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기본 이론들을 정리했다면 기출풀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까지 기출풀이까지 마무리하고 7, 8월은 기술이 술술 핵심 문제풀이입니다. 기술이 술술. 자, 모든 영역의 핵심 개념 문제를 푸는데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풀게 되면 정답을 알면 아, 이거구나, 너무 쉬운데 다시 문제를 풀면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을 보면 쉬운데 문제를 보면 다시 못 풀어. 자, 왜 그러느냐?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넌 이해도가 떨어져. 자, 이렇게 제가 막 비난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출과 비슷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면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역학 아니면 C언어, 통신, 네트워크 이런 그 전기 이런 부분은 꼭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내가 가진 지식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꼭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 9월에서 11월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출에서 나오는 지문과 흡사한 그런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를 자, 실제 시간과 똑같이 할당해서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게 되고 첨삭과 석차를 제공받게 됩니다. 첨삭과 석차를 통해 아, 이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괜찮구나, 이렇게 내 공부 방향을 설정하고 내 공부 방향을 점검하고 석차를 통해서 내가 있는 상대적인 위치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첨삭 및 석차로 9월, 11월은 마무리하고 11월에 총정리가 있습니다. 총정리. 그 해에 이슈가 된 기술을 포함해서 교과서나 아니면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총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11월까지 저와 함께한 뒤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보게 되고 1차가 끝나면 2차까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해 봤는데요. 저는 이 커리큘럼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자, 저의 관리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목이 끝나면 형성평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마치고 형성평가를 통해 나의 구조화에 어떤 구멍이 뚫린 곳은 없는지, 촘촘한지 이렇게 점검해서 이 구조화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6월 강의 이후에 이 백지 인출, 암기와 인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백지 인출을 위한 인출 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인출 노트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암기의 마인드맵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저도 네이버를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임용 시장에서는 한마음 카페도 있고 다음 카페를 쓰는 게 공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찬식의 기술 임용고시라는 다음 카페를 개설해서 이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저한테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보고 답변해주는 게시판도 있고, 또 임용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게시판도 있고, 혼자서 이게 너무 외롭거나 너무 이게 쓸쓸하거나 이런 좀 외로운 길을 가는 이 임용의 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스터디를 구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제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용도로 다음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최대한 저도 시간을 내서 자료를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이렇게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관리 시스템까지 이야기해 드렸고, 단기 합격을 위한 상반기 학습 전략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설명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초단기 1년 안에 학습하기 위한 제가 정리한 상반기 학습 전략은 오늘의 공부, 내일은 공부, 조금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오늘의 공부, 내일은 공부. 자, 오늘의 공부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오늘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반기에 꿋꿋하게 오늘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제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 지금 수송이 이렇게 수송 바본데 제조를 붙잡아도 되나? 수송으로 넘어가고, 수송을 공부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막히는 부분을 붙잡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니까 이거 이래도 되나? 건설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공부를 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공부, 내가 지금 하는 범위 안에서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좀 투자하더라도, 왜냐하면 아직은 상반기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가 가진 공부를, 내가 지금 해야 할 범위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속아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현재에 집중해서 오늘의 공부를 해주세요. 내일은 공부입니다. 내일은 공부. 무슨 말이냐? 오늘 놀아도 내일은 공부. 자, 상반기에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단 1시간도 쉬지 말고 공부해라,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자, 상반기에는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놀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이런 참고 참다 보면은 결국에는 참고 참다 보면 언젠간 터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결국엔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그냥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짜서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해줘야 합니다. 대신에 오늘 노는 거 좋습니다. 주말에 한나절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잡아야 합니다. 책상에 와서 책을 잡고 공부에 돌입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놀았다고 어차피 노는 김에 하면서 퍼져서 며칠 동안 이렇게 놀면 안 됩니다. 이 상반기에는 지속 가능함과 꾸준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섞어서 중간중간 환기를 해주면서 지속 가능함과 꾸준함을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노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상반기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6 기술 임용 합격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자, 이제 본 수업에서 교과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술 지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조화를 통해 한번 합격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여러분들 모두 1년 안에 최단 기간에 이 지금 저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 최단 기간에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이렇게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합격이라는 그 열매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